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찬 모바일 정보 검색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수업을 열심히 들으실 거라 믿으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구석구석 알기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말 알기로 우리말의 뜻을 살펴보고 정보 검색대회 문제 따라잡기를 하면서 모바일 정보 검색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팔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팔도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북한 지역까지 합쳐서 모두 8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팔도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팔도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큰 도시들의 앞글자를 따서 2번 팔도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공모해서 3번 저절로 생김. 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는 3개입니다. 생각해 보셨죠? 한번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큰 도시들의 앞글자를 따서 팔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팔도 강산, 팔도 음식, 팔도 민요 등에 쓰이는 팔도는 우리나라의 8개의 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팔도로 나뉜 것은 1413년 조선 태종 때였지요. 팔도란 말은 성종 9년 1478년에 완성된 팔도 지리시란 책이 발간된 뒤 널리 쓰이게 되었지요. 팔도의 명칭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 또는 함길도, 황해도랍니다. 그러고 보니 한 군데 빠진 곳이 있는 것 같네요. 한반도에서 약간 떨어진 섬이긴 하지만 제주도가 팔도에서 빠져 있어요. 그 당시에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팔도 이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지은 걸까요? 경기도는 서울 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7도는 각 도에 있는 큰 도시들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지었어요.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랍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이 남도와 북도로 나뉜 것은 1896년 조선말 고종 때랍니다. 이렇게 팔도의 이름이 그 당시에 큰 도시의 이름을 따졌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퀴즈를 다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호소지방은 어느 도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1번 경기도, 2번 충청도, 3번 전라도, 4번 강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답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2번. 충청도를 호서지방이라고 한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알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볼 곳이 매우 많습니다. 면적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많은 건 엄청난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도 반한 우리나라 곳곳을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처음 준비한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어서 웬만한 곳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은 주말에 가족들과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간 관계상 울산에 대해 다 소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외에 필요한 정보는 검색 찬스 아시죠? 우리는 지금 검색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모바일 검색 공부를 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여 가보고 싶은 곳을 검색해 보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첫 번째 자연관광, 두 번째 문화관광, 세 번째 레저관광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준비를 해 보았으니 나머지는 검색 아시죠? 울산의 자연관광 첫 번째는 울주 천전리 각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자연관광지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할 만한 곳이죠. 울주군에 있는 천전리 각석이 있습니다. 천전리 각석은 국보 제147호이며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 210-2번지에 있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지이며 석기시대 이후 조각, 그림, 명문 등이 새겨진 암각화입니다. 1970년 12월 동국대학교 박물관 학술조사단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식 조사되었습니다. 각석은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 중류 강한 암벽지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울산과 경주를 잇는 길목지대에 해당되어 울산, 언양 일대의 풍부한 물산이 경주로 운반되는 교통로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경관이 빼어나 예로부터 명승지로 이름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각석은 발견 후 안반 하부에 새겨진 다량의 명문 때문에 서석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각석은 내용상 선사시대 점각기하학적 문양과 각종 동물상이 새겨진 상부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성각화와 명문이 있는 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정리 각석 이미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울주 천정리 각석으로 한번 이미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천정리 각석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사시대의 문양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미지를 확대해 보시면 기하학적 무늬들이 보이시는지
그쵸? 잘 안 보이실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면서 같이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네,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표지판도 보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문양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기하학적 문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정리각석의 주변 안내도가 나오는 그림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천정리각석은. 밑으로 조금 더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천정리각석에 넓은 경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찍은 사진이고 이렇게 암벽들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 이곳이죠. 우리가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천정리각석은 문화재 국보 제14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울산시 울주군 도동면 천정리 산 210-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선사시대, 석기시대이며 고대의 삼국과 신라시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동면에 있는 석기시대 이후 조각, 그림, 명문 등이 새겨진 암각화를 이릅니다. 천정리각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동구에 있는 대왕암공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왕암공원은 우리나라 동남단에서 동해 쪽으로 뾰족하게 나온 부분의 끝 지점에 있는 공원으로 1984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옛 선비들이 해금강이라 일컬을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며 조선시대에는 목장으로 쓰였습니다. 넓이는 약 93만 제곱미터이며 1906년에 설치된 울기등대가 있어 1962년 5월 14일부터 울기공원이라고 불리다가 2004년 2월 24일 대왕암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울기등대와 대왕암, 용굴, 탄건암 등의 기암괴석, 수령 100년이 넘는 15,000그루의 아름드리 해송이 어우러져 울산을 상징하는 쉼터구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추암 또는 댕바위라고도 불리는 대왕암은 신라시대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어서도 호국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하여 바위섬 아래에 묻혔다는 전설이 있고 육지에 있는 바위와 철교로 연결됩니다. 진입로부터 펼쳐진 해송림과 고래 턱뼈 조형물로 유명하며 바닷가에는 대왕암 외에도 남금바위, 탄건바위, 자살바위, 처녀봉, 용굴 등 기암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왕암 공원에 대한 이미지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암 이미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대왕암 공원으로 이미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대왕암 공원으로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울산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아마 한 번 이상 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야경도 멋지게 꾸며 놓아서 밤에 가셔도 볼거리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암괴석들이 많이 보이시죠? 바다에 인접하여 바위들이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도 멋있겠지만 실제가 더 멋있으니 한번 대왕암 둘레길을 걸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울산시에 있는 문화관광지 중에서 울산 병영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병영성은 사적 제320호로 조선 초에 축조된 포곡식 성입니다. 경상좌도의 병마절도사가 머물던 성으로 1417년, 태종 17년 해발 45m 이하의 낮은 구릉을 이용해 골짜기를 두른 타원형의 성입니다. 사방에 성문을 두었고 문에는 옹성을 두었던 흔적이 있으며 사방 8m 크기의 치성이 군데군데 있는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졌음이 확인됩니다. 그 후 세종대에 이르러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적대, 해자 등 여러 방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동국여지 승남에 의하면 당시 성의 둘레는 1.2km, 높이는 3.7m이고 성 안에는 우물, 도랑, 창고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돌은 임진왜란 이후에 외성을 쌓을 때 많이 없어졌으나 기단부는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은 구릉의 정상을 안쪽으로 하고 바깥 경사면에 7m 두께로 기단을 둔 다음 기단에서 50cm쯤 안쪽으로 성벽을 쌓아 올렸으며 내부는 잡석으로 채웠습니다. 바깥쪽 가파르지 않은 곳에는 10m 밖으로 폭 8m, 깊이 2m인 해자를 둘러봤던 자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병영성은 굉장히 맑은 날보다는 비가 오는 약간 흐린 그런 날 방문을 해보시면 더욱 운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영성의 이미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병영성의 이미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실 경우에는 이건 뭐지 들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막상 가보시면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역사의 한 현장이니 이런 곳을 가셔서 한번 역사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영성 걷기대회도 보이고요. 네, 이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영성 6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원 현장인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병영성을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곳은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2000년도에 시작한 태화강 수질 개선 사업으로 2006년 태화강이 1급수로 수질이 개선되고 연어가 돌아오게 되면서 밭과 쓰레기장으로 이용되던 울산광역시 남구 3호동과 중구 태화동 십리대밭 일대를 공원화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사업비 1,196억 원, 사유지 매입비 100억 원, 공사비 196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2011년 5월 태화강 대공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107번지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공원 면적의 2.3배로 물과 대나무, 유채, 청보리 등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으며 생태 환경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태화강을 따라 조성되어 있어 도심 속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입구에 있는 중구 자전거 문화센터에서 1인용 자전거와 다인용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어 하류의 억새밭, 중류의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 철새공원, 태화루공원, 상류의 선바위 공원 등 태화강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꽃 축제가 열리며 마라톤 대회와 각종 공연 및 프리마켓 등의 행사도 열립니다. 인근에는 남산공원과 울산시민공원, 울산대공원, 문수 월드컵 경기장, 울산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이미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이미지화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태화강 국가정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 같네요. 네, 꽃이 많이 핀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걸어보자는 심리대숲도 보이고요.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이 굉장히 푸르른 모습, 싱싱한 모습이, 싱그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 스토리 페어라는 것도 이렇게 꾸며지고 멋지게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또 이렇게 태화강 국가정원에 가셔서 멋진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경도 매우 멋있네요. 이번에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29에 있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은 고래 실물 골격, 턱 이빨, 수염 등 각 부위와 각종 고래 퇴화, 고래 영상과 소리 체험, 작살포 등 고래잡이 도구와 해체 도구, 세계 고래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이라고 하니 찾아가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이미지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 조형물도 보이고요. 고래 조형물도 멋지게 해놓았네요. 거의 대부분이 외관 사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찍은 모습도 보이고요. 조형물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실내 고래박물관이라 이렇게 물 안에 아마 여기 고래인 것 같습니다. 고래박물관에 고래가 보이네요. 이렇게 또 방문하기 좋은 곳이 장생포 고래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 관광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남 알프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영남 알프스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과 경상북도 천도군 운문면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산군을 말하는데요. 가지산 1241m, 운문산 1188m, 천왕산 또는 제약산이라고도 합니다. 1189m, 신불산 1159m, 영축산 또는 취서산이라고도 합니다. 1081m, 고원산 1034m, 간월산 1069m 이렇게 많은 산들이 모여있는 산군을 영남 알프스라고 합니다. 이 산 중에 저는 몇 곳을 가보기는 했는데 올라가기도 괜찮으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어 등산을 좋아하시면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이미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억새가 보이고 있네요. 매우 계절마다 이렇게 모습이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운문산인 것 같고요. 일출일도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남 알프스 둘레길 6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 등산이 힘들다면 둘레길 조금 난이도가 낮은 둘레길을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어 시원해지는, 시야가 시원해지는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산악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포산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가 매년 개최된다고 하네요. 연포산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2009년 연포산 일원에 산악자전거 경기장을 조성하고 한국산악자전거연맹으로부터 국제규격 공인을 최종 승인받아 국내외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회 연포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는 동호인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년 10월 18일 개최되었습니다. 대회 시작 1, 2개월 전에 울산 산악자전거 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안내사항을 공지하고 참가 선수를 접수받습니다. 참가 대상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현역 선수를 제외한 아마추어 산악자전거 선수이며 선착순 1000명 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로스 컨트리 종목 10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며 대회 입상 경력 여부와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의 승급자 명단에 발표된 승급에 따라 초급부와 중급부로 나누어지는 대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포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는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포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도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자전거 타기도 버거운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산악자전거를 타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가 구분도 되어 있는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연포산 산악자전거 대회 이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울산에 가볼 곳과 즐길 곳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알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알기에서 한자말 근린공원의 우리말 바꾸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근린공원이라는 단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태화강 국가정원의 주변에 있는 공원들을 얘기를 하면서 근린공원이라는 단어가 한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 근린공원은 한자의 뜻으로 가까울 근자에 이웃 린자를 써서 뜻은 가까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린이라는 말을 썼을 경우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이웃 또는 손바닥 또는 마을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워낙 흔하게 많이 쓰는 공원이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한번 공원은 쉬는 터이거나 노는 터를 공원이라고 한자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여 근린공원이라는 한자말을 우리말로 바꾸었을 경우에 작은 놀이터, 작은 쉼터, 마을 놀이터, 마을 쉼터, 큰 놀이터, 큰 쉼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작은 규모일 경우에는 작은 놀이터, 좀 큰 규모일 때는 큰 놀이터, 큰 쉼터, 마을에 겸해 있을 경우에는 마을 놀이터, 마을 쉼터로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이 조금 길어서 말하는데 불편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니 이런 말로 바꿔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무말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말미, 나무가 들어가니 왠지 나무와 관련된 어떤 뜻을 나타낼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말미라고 하였을 경우에 통합 검색에서 바로 어학사전의 결과와 지식백과의 결과가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무말미라는 것은 오랜 장마가 잠깐 동안 개어 풋나무를 말릴 만한 겨를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장마철에는 빨래도 잘 마르질 않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가 필수였는데 나무가 마를 틈이 없어서 아마 농사를 짓거나 또는 살림을 하거나 밥을 해먹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개어서 풋나무를 말릴 겨를을 나무말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말미는 장마 중에 날이 잠깐 개어서 풋나무를 말릴 만한 겨를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룹이라는 말인데요. 슈룹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검색창에 슈룹을 넣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룹을 하였을 경우에 핸드메이드 슈룹 우산이라고 하여 쇼핑 사이트 같은 곳이 나오고 있고 플레이스에서 장소 이러한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슈룹이 우리말이라 많이 쓰이지는 않는지 결과가 많이 보여지지 않아서 어학사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학사전에서 슈룹이라는 우산의 옛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슈룹도 우리말이라 그런지 정겨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우산 대신에 슈룹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시면서 주변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산을 말하는 우리의 옛말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슈룹은 우산이었습니다. 훈민정음에서 표기된 슈룹이라는 단어가 우산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꽃구름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구름이라는 우리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구름은 여러 가지 빛을 띤 아름다운 구름을 꽃구름이라고 한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꽃길만 걸어요 라는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는데 이렇게 꽃이라는 우리말에 꽃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간 결합하여 된 말은 아름다움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구름은 여러 가지 빛을 띤 아름다운 구름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꽃구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하릅이라는 말입니다. 하릅은 또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릅은 컴퓨터 가정용 데스크탑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릅은 통합 검색에서 펜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으며 하룻강아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관련이 있나 봅니다. 하룻강아지.
그러면 어학사전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사전에서 하릅을 확인을 하니 나이가 1살 된 소, 말, 개 따위를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보았던 통합 검색 화면에서 하루 강아지가 나온 이유가 아마 하릅이 나이가 1살 된 소나 말, 개 따위를 이르는 말이어서 하루 강아지가 연관 검색어로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릅 송아지, 나이가 1살 된 송아지, 하릅 비둘기, 나이가 1살 된 비둘기, 하릅 망아지, 나이가 1살 된 망아지, 하릅 강아지, 나이가 1살 된 강아지라는 말로 쓰입니다. 하릅은 나이가 1살 된 소, 말, 개 따위를 이르는 말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단어는 선바람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바람은 핸드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바람 검색어를 치고 나니 지금 차리고 나선 그대로의 차림새라는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선바람으로 나서다 라고 할 때는 집에서 차려입고 있는 그 상태로 나선다 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선바람 쐬다 라는 또 관련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낯선 지방의 바람을 쏘인다는 뜻으로 낯선 지방으로 돌아다닌다 라는 말을 선바람 쐬다라고 쓰인다고 하네요. 선바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바람은 지금 차린 그대로의 차림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말 알기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정보 검색 대회 따라잡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 대회 문제 첫 번째,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의 주종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기업이나 국가가 부여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초과 달성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온실가스의 주종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기업이나 국가가 부여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이러한 달성분에 대한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라는 이 말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사업이라고 하여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환경부에서 배출량 산정이라는 부분도 보이고 탄소 배출 증가량 제로라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명과 관련된 단어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지식백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백과를 들어와 보니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사업이라고 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권이 정답과 가까운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색어를 조금 더 길게 입력하여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입력을 하였을 경우에 온실가스라는 것이 나오며 여기 보시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여기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한 국가가 한도에 미달한 다른 국가의 남은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한번 보았는데 좀 전에 했던 검색 결과에서 위에 보시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말이 보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라는 말이 있으며 국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반대로 남은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도 있다라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좀 전에 어학사전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학사전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검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검색을 들어오니 배출권이라는 말로 많은 결과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식백과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백과 결과를 보았을 때 온실가스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뉴스가 보이며 관련 백과 전체 보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와 온실가스 부분만 보여지면서 좀 전에 일반 가정용 데스크탑에서 검색을 했을 때와 결과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한번 바꾸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검색어를 짧게 한번 넣어서 해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이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이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색어를 조금 더 바꾸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앞서 살펴보았던 곳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였을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실가스 배출 거래 제도를 보겠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한 국가가 한도에 미달한 다른 국가의 남은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초과 달성분 또는 부족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좀 전에 찾아보았던 것과 같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두 개 다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URL 주소도 찾아보시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국의 통화를 맡겨두고 달러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통화를 빌려와서 외환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외환 거래를 무엇이라 하는가 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용어에는 저도 매우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서 매우 보람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또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살펴보았던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 검색어를 통하여 검색을 하여 보니 통화를 빌려와서 외환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외환 거래라고 하여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검색어와 일치하는 글자가 진한 게 많다면 그곳이 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곳에 보니 통화 스와프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보기에서 지식백과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백과를 들어와 보니 통화 스와프라고 하여 이렇게 진한 글씨가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통화 스와프, 외래어 커런시 스왑스라는 이 영어가 통화 스와프로 쓰이지만 간혹 이렇게 통화 스왑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한국어 맞춤법에 의하면 통화 스와프가 맞는 표기법입니다. 이곳을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라고 하며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한쪽에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 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차입이지만 형식상으로는 통화 교환이다 라는 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답이 통화 스와프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서 결과를 한번 나오는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검색어를 지운 후에 검색어를 입력하여서 지식백과의 결과를 확인을 하니 통화 스와프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라고 합니다.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통화 스와프로 확인이 됩니다. 정답과 관련된 URL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사전으로 출판하지는 못했으나 국어사전 역사의 중요한 자료로 1911년경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국어학자들이 민족주의적 애국계몽 수단으로 편찬하려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주시경 선생과 관련된 영화를 보셨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문제를 읽었을 경우에 본인이 경험했던 또는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선에서 이것이 답일 것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그 답일 것 같은 단어로 검색을 하셔서 문제에 나온 것과 같은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답을 빨리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색 대회에서는 어쨌든 가장 빨리 답을 찾는 것이 제일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시고 최대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한 검색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이라고 하여 검색을 하여 보았습니다. 지식백과에서 바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합 검색을 먼저 확인을 하고 지식백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검색을 들어와 보니 통합 검색에서도 똑같이 지식백과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국어사전 만들기 말모의 대작전이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말하고 쓰는 말과 글, 그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많은 분들이 있다. 일제치하에서 숨어서 했던 우리말 사전 만들기 말모의 대작전, 말모의 대작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1947년 말모의 대작전 자료는 조선말 큰사전으로 정리되었고 1957년까지 총 6건으로 발간되었다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의 위로 올라가 보시면 최초의 국어사전 만들기가 말모의 대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통합 검색으로 돌아가서 결과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검색에 들어오니 말모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시경과 그의 제자인이라는 결과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의 밑바탕이 된 말모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편찬이 시되었던 국어사전이라고 하며 한반도의 오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 강문회에서 주시경과 그의 제자인 이런 많은 언어학자들이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며 1911년 조사를 시작해서 했지만 출판되지는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말모의 초기 원고가 조선어학회 연구회로 넘어가 조선어 사전을 만드는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결과를 넣어보니 지식백과에서 똑같은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합 검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검색을 들어와 보니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비슷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에 대해서라는 개인적인 블로그 결과도 보이고 있으며 영화 말모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영화가 말모이라는 것을 아셨던 분도 계셨겠지만 모르셨던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복지관에서 이 말모이를 영화로 상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 보셨다면 이번 문제는 답을 쉽게 찾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말모이입니다. URL 주소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도 잘 수행하셔서 밴드에 올려주시고 영상을 다 들으신 이후에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